비릿한 혈향이 샌달나무향 냄새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사랑방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는데 그것은 마치 지옥의 아가리가 벌어진 듯한 참혹한 광경이었다. 하얀 한지 문풍지 위로 붉은 선혈이 튀어올라 기괴한 매화꽃처럼 피어났고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목을대에서는 끓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며 생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 그 앞에선 사내 기미커는 덜덜 떨리는 손에 쥐어진 시퍼런 환도를 바닥에 떨어뜨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텅 빈 눈동자로 자신이 저지른 짓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그의 입술은 무언가 주문을 외우듯 달싹거렸으나 나오는 소리는 짐승의 신음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형님이라 부르며 술잔을 올리던 대상이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서 고깃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이 없으면서도 손끝을 타고 흐르는 끈적한 액체의 온기만이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형님,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부디 저승에 가시거든 조상님들께 고하기를 이 아우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형을 뵌 것이 아니라 위태로운 가문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었다고 말해주시오. 기미커는 바닥에 주저앉아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오열하듯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비틀린 자기 합리화와 광기가 서려 있어 듣는 이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늦가을의 차가운 폭우가 기와 지붕을 때리며 천지를 뒤흔들고 있었는데 그 요란한 빗소리조차 방안을 가득 채운 침묵의 무게를 덜어내지는 못했다. 쓰러진 김진사, 김익수가 주는 촛불이 꺼지듯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동생의 일그러진 얼굴을 마지막으로 담으며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한 고통보다 앞으로 닥쳐올 가문에 비극을 예감한 듯 눈을 감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으니 그 원통한 눈빛은 허공을 찌를 듯 날카로웠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은 비단 방 안의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으니 사랑방 뒤쪽 툽마루 아래 숨죽이고 있던 10살 배기 아들 선우의 눈동자에도 이 지옥도가 고스란히 박히고 말았다.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곶감을 몰래 훔쳐다 드리려고 늦은 밤 사랑방을 찾았던 어린 선우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따라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악몽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아이는 입을 틀어막아 비명을 삼켰으나 공포로 인해 요동치는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때려대어 금방이라도 들킬 것만 같은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다. 숙부인 이컨이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 순간 선우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다정했던 숙부의 미소는 악귀의 가면으로 변해버렸음을 깨달았으나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잔혹한 진실이었다. 기미커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 한구석에 놓인 흑단나무 함을 열어젖혔는데 그 안에는 가문의 전답 문서와 족보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인장이 들어있어 가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문서를 움켜쥐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나다. 서자라고 무시당하던 서름도 형님의 그늘에 가려 숨죽여 살던 세월도 오늘 밤 이 빗물에 모두 씻겨 내려갈 것이다. 라고 외치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소리쳤다. 사실 이 비극의 씨앗은 오래전부터 잉태되어 있었으니 명문가 김진사 댁의 장자인 익수와 서자인 이컨 사이에는 겉으로는 우애가 깊어 보였으나 속으로는 썩어문드러진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익수는 청렴하고 강직하여 가문의 재산을 헐어
욕망이 컸던 이커는 그것이 가문의 세를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라 여기며 형을 몰아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은 마침 김진사 댁의 시조를 기리는 대제사를 앞두고 가문의 어른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었으나 폭우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집안이 고요해진 틈을 타 이컨이 오랫동안 부모온 사리를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이컨은 미리 매수해둔 늙은 집사를 시켜 사랑방 주위의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술상에 독을 타는 비겁한 방법 대신 자신의 손으로 직접 형의 숨통을 끊음으로써 비틀린 우월감을 맛보고자 했다. 그는 붉게 물든 족보 위에 자신의 이름을 봤을 상상을 하며 쾌감에 전율했으나 문득 창호지 너머에서 들려온 작은 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으니 그것은 공포를 이기지 못한 선우가 뒷걸음질 치다 툇마루에 낡은 나무 판자를 밟아낸 소리였다. 누구냐? 쥐새끼 같은 놈이 숨어 있었구나. 소리가 천둥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자 선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선우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아이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진흙탕을 구르며 안채 뒷문을 향해 질주했다. 뒤에서 잡아라. 저놈을 놓치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다. 라는 숙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횃불을 든 사내들이 뒷속을 뚫고 쫓아오는 소리가 긴박하게 이어졌다. 선우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듯 아팠으나 눈앞에 어른거리는 아버지의 죽음과 숙부의 살기 어린 눈빛이 채찍질하듯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평소 아버지와 함께 거닐던 뒷산 대나무 숲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들이 빗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귀신들의 춤사위처럼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어 아이의 공포를 더욱 가중시켰다. 발이 미끄러져 흙탕물에 처박힐 때마다 써눕는 입안 비린내를 삼키며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으나 살아야 한다는, 살아서 이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커는 칼을 든 채 빗속으로 뛰쳐나와 하인들을 독려하며 조카를 쫓았는데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짐승의 안광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선우야, 이리 오너라. 숙부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내 아비가 몹쓸 병에 걸려 발작을 일으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니 오해하지 말거라. 이커는 어둠 속을 향해 거짓된 회의를 던졌으나 그 목소리에 담긴 살기는 빗소리조차 감추지 못할 만큼 섬뜩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형의 핏줄인 선우마저 제거해야 한다는 잔혹한 결단을 내렸고 만약 선우가 도망쳐 관아에 고발이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대나무 숲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춘 순간 이커는 저 멀리 비탈길을 기어오르는 조그만 등을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활을 겨누었다. 선우는 등 뒤에서 팽팽하게 당겨지는 활시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살기를 품은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몸을 숙인 순간 날카로운 화살이 귓가를 스치며 앞쪽의 대나무 줄기에 깊이 박혔고 그 충격으로 대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아! 선우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아입 굴러떨어지는 와중에도 날카로운 돌부리와 나무 가지가 온몸을 찢어발기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며 선우는 정신을 잃어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가문을 되찾겠다는 다짐만은 놓지 않았다. 비탈 아래 급류가 흐르는 계곡물이 선우의 몸을 삼키며 흔적도 없이
휩쓸어 가버렸고 뒤늦게 절벽 위에 도착한 이컨은 물살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즉 물귀신이 되었으면 차라리 다행이겠구나. 시체라도 찾아서 확인해야 뒷말이 없을 텐데. 이컨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애꿎은 땅을 칼로 내리찍었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듣거라. 오늘 밤 형님께서는 지병으로 급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선우는 아비의 죽음을 비관하여 뛰쳐나갔다가 실족하여 물에 빠진 것이다. 놈이 있다면 내 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머리를 조아렸고 이컨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를 보며 이제야말로 자신이 진정한 가주가 되었다는 생각에 젖어들었다. 그는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와 형의 시신을 수습하고 마치 슬픔에 잠긴 동생인 양 통곡하는 연기를 시작했으니 그 가증스러운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김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해가 떠올랐지만 김진사 댁의 풍경은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대문에는 하얀 상가, 진밀불이 내걸렸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며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평소 건강하던 김진사가 급사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얼굴로 조문 객을 맞는 이컨의 모습에 감히 의심의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컨은 형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며 효심 깊은 동생이자 충실한 가문의 수호자라는 평판을 얻으려 했었고 실종된 조카 선우를 찾기 위해 사람을 푸는 척하며 뒤로는 은밀히 추적자들을 보내 생존의 가능성조차 없애버리려 했다. 그는 가문의 족보를 꺼내 형의 이름 옆에 조지 자를 써넣고 자신의 이름을 그 아래 크게 적어 넣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가문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자행된 그날 밤의 사륙은 결코 묻힐 수 없는 씨앗이 되어 썩어가는 땅 밑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이컨이 차지한 사랑방의 병풍 뒤에는 아직 닦이지 않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가 밤마다 꾸는 꿈속에서는 목이 베인 형과 물에 빠진 조카가 나타나 그를 노려보았다. 마을의 늙은 무당은 김진사 댁집은 위에 검은 까마귀 떼가 앉아 울어대는 것을 보고 집안의 기둥이 부러지고 핏물이 기와를 적시니 10년 안에 큰 재앙이 닥치리라 하는 불길한 예언을 남기고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저 미친 노파의 헛소리라 치부했으나 이컨만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더욱더 재물과 권력에 집착하게 되었다. 한편 계곡 급류에 휩쓸려 죽은 줄만 알았던 선우는 하류에 어느 이름 없는 강가물의 톱에 기적처럼 걸려 있었으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상태였다. 지나가던 쑥 굽는 노인이 아이를 발견하고 지게에 업어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고 며칠 밤낮을 앓으며 생사를 오가던 선우는 열흘 만에야 가까스로 눈을 떴다. 기억을 잃은 척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선우는 노인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해 가면서도 밤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 선우를 버리고 무명, 무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니 이는 이름을 버림으로써 과거에 유약했던 자신을 죽이고 오로지 가문을 파멸시킨 숙부를 단죄하기 위한 그림자가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혹은 썩어가는 상처 위를 덮은 딱지처럼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는 듯했으나 김진사 댁의 담장 안에서는 마치 고인물처럼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김이컨이 이끄는 가문은
전보다 훨씬 위세가 더 높아져 곳곳 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때 쌓여 있고 새로 올린 기와제 뿜은 기름을 먹인 듯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다. 그러나 그 화려한 껍데기 속을 들여다보면 기이한 냉기와 퀴퀴한 곰팡내만이 가득했으니 마치 화려한 수의를 입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집안 사람들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밤마다 가위에 눌려 비명을 지르기 일쑤였고 새로 들어온 하인들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야반 도주를 감행하기가 부지기수였다. 이 건은 이를 막기 위해 사병을 풀어 도망친 종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가하고 엄포를 놓았지만 사람들의 눈빛 속에 서린 공포와 혐오감까지 채찍으로 다스릴 수는 없었다. 또 약탄기를 엎었느냐.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에는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안채 대청마루에서 이컨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늙은 여종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치으며 용서를 빌었다. 이컨은 10년 전보다 훨씬 살이 찌고 비단 옷으로 몸을 휘감았지만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수전증 확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형님의 원혼이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리느라 편히 잠들지 못했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더욱 재물과 권력에 집착하며 주변 사람들을 쥐잡듯이 들볶았다. 그는 용한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고 부적을 대문마다 붙여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죄의식과 공포는 그 어떤 주술로도 막을 수 없는 썩은 뿌리와도 같았다. 한편 한양 저잣거리 한 구석에는 무영, 무밈이라 불리는 젊은 필사가가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그는 남루한 삼배옷을 걸치고 갓조차 제대로 쓰지 않은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붓을 잡은 손 놓임만큼은 유력이 그지없어 마치 살아있는 용이 종이 위를 춤추는 듯했다. 지나가던 선비들조차 걸음을 멈추고 그의 글씨를 구경하며 감탄 못했는데 그 필체에는 뼈가 있고 기백이 서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이 청년이 바로 10년 전 폭우 속에 사라졌던 김익수의 아들 선우였다. 그는 숲 굽는 노인의 양아들로 자라나며 낮에는 험한 일을 하고 밤에는 스스로 바위에 글씨를 연습하며 와신산담의 세월을 견뎌냈던 것이다. 선우는 불끝에 먹물을 듬뿍 묻히며 짐짓 무심한 표정으로 앞사람이 내민 서책을 베껴 쓰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 저잣거리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문들을 놓치지 않고 수집하고 있었다. 개 중에서도 그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곤두세우게 하는 것은 단연 고향 마을 김진사댁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글쎄, 그 집에서 또 사람이 죽어나갔다지 뭔가. 이번에는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데 밤마다 우물가에서 곡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파다해 총부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숯부 이컨이 가문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이 실상은 사람의 피와 원한으로 반죽된 사상 누각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김진사 댁의 집사 노릇을 하는 거만해 보이는 사내가 저잣거리에 나타나 필사가를 찾는다는 방을 붙이고 다녔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이번에 가문의 족보를 새로 정비하고 문집을 필사할 유능한 사람을 찾으신다. 글씨가 수려하고 입이 무거운 자여야만 하며 보수는 섭섭지 않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집안의 흉흉한 소문을 알기에 선뜻 나서지 않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그때 선우가 천천히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나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비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집사는 선우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코웃음을 쳤으나 그가 시범 삼아 써내려간 글씨를 보고는 단번에 태도를 바꾸어 그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선우가 10년 만에 다시 밟은 고향 집의 문턱은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익숙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의 정원수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자라 있었고 담장 구석구석에는 이끼가 끼어 음습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무염이라는 가명을 대고 행남채 구석방을 배정받았는데 그곳은 과거 아버지가 아끼던 하인들이 묵던 곳이라 감회가 남달랐다. 밤이 깊어지자 몰래 방을 빠져나와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화려한 사랑방에서는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이커냐 호탕한 척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들뜰 하인들의 거처에서는 앓는 소리와 한숨 소리만이 가득하여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선우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묵묵히 필사 작업에 몰두하며 집안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갔다. 그는 단순히 글씨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컨이 관리하는 장부의 허점을 넌지시 지적해주거나 난해한 문서를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등 비상한 재주를 보여주었다. 이컨은 처음에는 그저 글씨나 쓰는 천한 놈이라 여겨 무시했으나 선우의 탁월한 식견과 일 처리에 점차 감탄하며 그를 가까이 두기 시작됐다. 자네 글솜씨만 좋은 줄 알았더니 셈법에도 꽤나 발군 그래.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는가? 이컨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제안했을 때 선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감마님의 은덕에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적의 목을 조르기 위해 더 깊숙이 파고드는 독사여. 움직임이었다. 선우는 이컨의 신임을 얻어 사랑방 출입이 자유로워지자 본격적으로 가문의 내막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컨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서책 사이에 숨겨진 이중 장부를 찾아냈는데 그곳에는 소장농들을 착취하고 관아에 뇌물을 바친 내역 그리고 고리대금업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짠 더러운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가문을 지키겠다는 명분. 이것은 도둑놈의 작물일 뿐이다. 선우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장부의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또한 그는 늙은 하인들에게 접근하여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아는 자가 없는지 은밀히 수소문했다. 대부분은 이미 죽거나 쫓겨났지만 당시 부엌 일을 돕던 벙어리 할멈이 아직 뒷방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할멈을 찾아간 선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왼쪽 팔뚝에 있는 앵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생긴 상처로 집안에서 오직 유모와 이 할멈만이 알고 있는 표식이었다. 흐릿한 눈으로 흉터를 응시하던 할멈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쭈글쭈글한 손으로 선우의 얼굴을 더듬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그녀는 바닥에 물을 찍어 독지이라는 글자를 썼다가 황급히 지우고는 다시 손짓발짓으로 이컨이 그날 밤 족보뿐만 아니라 형님의 유언장까지 태워버렸음을 알려주었다. 선우는 할멈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이내 냉정을 되찾고 복수의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수정했다. 단순히 이컨을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명예가 사실은 추악한 거짓이었음을 만천하에 까발려 그를 철저하게 파멸시켜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컨은 선우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자네 혹시 위조 문서를 만들 줄 아는가? 관아에 제출할 땅 문서인데 날짜와 이름을 조금 고쳐야 해서 말이야. 그것은 인근의 국유지를 자신의 땅으로 둔갑시키려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선우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대감,
이는 국법을 어기는 중죄이오나 대감의 영이시라면 제 목숨을 걸고 해보겠습니다. 이칸은 흡족해하며 금덩어리 몇 개를 던져주었고 선우는 그것을 받아들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칸은 제 발로 덫에 걸려든 셈이었다. 선우는 위조 문서를 만드는 척하며 실제로는 이컨의 부정부패를 고발할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기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이컨의 수하 중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호위무사가 선우의 행적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선우가 밤마다 몰래 서재를 뒤지거나 하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미심쩍게 여기고 뒤를 밟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선우가 비밀 장부를 필사하여 품에 넣고 나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었다. 네, 놈, 정체가 무엇이냐. 단순히 글이나 쓰는 놈이 아니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호위무사의 서슬퍼런 일갈에 선우는 멈칫했으나 당황하는 기세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0년 전 빗속에서 떨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의 눈빛은 별인 칼날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니 이것은 사냥감이 사냥꾼을 마주한 눈빛이 아니라 사냥꾼이 또 다른 짐승을 유인하는 눈빛이었다. 선우는 품속에서 붓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끝에 날카로운 침이 숨겨진 호신용 무기였다. 내 정체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선우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두 남자의 대치가 시작되었다. 집안을 갉아먹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선우의 칼날이 드디어 칼집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나 아직 베어야 할 목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깨졌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차가운 바람이 긴 진사대계 마단을 휩쓸고 지나갔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칠흑 같은 어둠 속 호위무사의 서슬퍼런 칼끝이 선우의 목젖을 파고들며 붉은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으나 선우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상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 정체가 궁금하여 칼을 뽑았는가? 아니면 자네의 목숨줄이 끊어질까 두려워 칼을 뽑았는가? 선우의 침착하고도 서늘한 반문에 호위무사 장씨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은 선우는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어 천천히 펼쳐 보였다. 그것은 기밀컨이 은밀히 작성해 둔 희생양 명부였으니 만약 관아의 감사가 들이닥칠 경우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제거할 하인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살생부와 다름없었다. 장씨는 흔들리는 횃불 아래 자신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는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는데 그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주인이 자신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사냥개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배신감에 손에 쥔 칼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선우는 낮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듯 속삭였다. 대감은 이미 자네를 횡령죄로 관아에 넘길 준비를 마쳤네. 나를 뵈면 자네는 영원히 그 누명을 벗지 못하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것이야. 추락할 것인지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살기를 도모할 것인지. 호위무사 생씨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등하다가 이내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신음을 토해내며 칼을 거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소인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선우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차가운 눈빛으로 안채를 응시했는데 이제 집안 내부의 무력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으니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진 셈이었다. 선우는 장씨에게 당분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되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그를 돌려보냈다. 홀로 남겨진 선우는 붓끝에 묻은 먹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단순히 힘으로 김익헌을 제압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요. 그의 뼈와 살을 깎아내리는 심리전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시작. 김익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10년 전 그날 밤의 만명을 되살려내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김진사댁에는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밤마다 사랑방 창호지에는 목이 없는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바람결에 구슬픈 대금 소리가 실려와 김익헌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그 대금 소리는 죽은 형 김익수가 즐겨 불던 곡조였기에 익헌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어야만 했다. 사실 이는 선우가 밤마다 뒤에 숨어 대금을 불고 미리 매수해둔 하인들을 시켜 그림 자극을 벌인 것이었으나 죄지은 자의 불안한 심리는 이를 실제 원혼의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었다. 익헌은 날이 갈수록 눈이 쾌해지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등 피폐해져 갔으며 급기야는 대낮에도 형의 환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선우를 불러 자신의 불안함을 호소하며 의지하려 들었는데 무영아, 자네는 그를 아닌 선빈이 귀신을 쫓는 비방도 알지 않겠는가. 내 요즘 통잠을 이룰 수가 없네. 라며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소매를 붙잡았다. 선우는 짐짓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익헌의 맥을 짚어보고는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대감, 이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구천을 떠돌며 집안에 화를 부르고 있는 징조입니다. 다가오는 대제사 때 그 원혼을 달래주지 못한다면 대감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익헌은 사색이 되어 해결책을 물었고 선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족보를 새로 정비하고 대감께서 직접 작성하신 충문을 읽어 조상님들과 형님의 혼을 위로해야 합니다. 제가 대감을 위해 특별한 먹과 종이를 준비할 터이니 그날만큼은 진심을 담아 제를 올리시면 원혼도 감동하여 물러갈 것입니다. 익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우의 말에 따르기로 했으나 그 충문과 먹물 속에 선우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선우는 익헌이 작성할 충문의 초안을 잡아주면서 문장 곳곳에 은밀하게 죄상을 자복하는 내용을 교묘한 은유로 숨겨놓았고 불에 닿으면 붉게 변하는 특수용액을 섞어 먹을 갈아두었던 것이다. 대제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선우는 벙어리 할멈으로부터 또 하나의 충격적인 단서를 얻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10년 전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던 김익수의 진짜 유언장이 숨겨진 장소였다. 할멈은 마당 한구석에 있는 오래된 고목나무 옹이구멍을 가리키며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선우가 아무도 몰래 그곳을 뒤져보니 썩은 나무 껍질 속에 문서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쳐본 선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니 거기에는 네아오 익헌의 욕심이 과하여 집안을 위태롭게 하니 만약 내게 변고가 생긴다면 아들 선우에게 가주 자리를 물려주고 익헌을 멀리 내치라는 아버지의 절절한 당부가 적혀 있었다. 이 문서는 익헌이 그토록 찾아 헤매다 태워버린 줄 알았던 것으로 발휘하여 밖으로 빼돌린 결정적인 증거였다. 선우는 유언장을 품에 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으며 이제야말로 아버지가 남긴 유지를 받들어 가문을 바로잡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익헌의 광증은 심해져 갔고 그는 수시로 하인들을 매질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선우는 그런 이컨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를 안심시키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관아의 사또와 고을 유지들에게 서찰을 보내 이번 제사에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번 대제사에서는 김진사댁에 새로운 가품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를 내놓는 큰 행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선우의 서찰은 명분이 뚜렷하고 문장이 수려하여 누구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이는 이컨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처단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를 마련하는 작업이었다. 이컨은 많은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선우가 이 기회에 대감의 덕망을 널리 알리고 효심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부추기자 오히려 기뻐하며 더욱 화려한 제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탐욕과 허영심이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스스로 파멸의 구름텅이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 꼴이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오기 전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던 10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으스스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선우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사랑방에 들렀다가 이컨이 혼자 술을 마시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형님, 왜 자꾸 나타나시는 게요?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나는 가문을 지키려고. 거야 그 멍청한 선우놈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컨은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며 보이지 않는 형의 홀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선우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추악한 독백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숙부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반성도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잃어버릴 권력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더 이상의 연민이나 망설임은 사치임을 깨달았고 내일 제사상 앞에서 벌어질 단죄의 순간만을 차갑게 기다리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이컨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고 눈은 뒤집혀 행자위만 번뜩이고 있었다. 거기 누구냐? 형님이냐? 아니면 선우냐? 나와라. 내 이 칼로 다시 한번 숨통을 끊어주마. 이컨은 미친 듯이 허공에 칼을 휘두르며 마당을 뛰어다녔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숨죽인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1단계 복수의 완성임을 확인했다. 이컨의 정신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고 내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작은 자극만 주어도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했다. 선우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물러나며 내일 입을 관복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10년 전 아버지가 입었던 피 묻은 옷이 아니라 깨끗하게 다림질된 진정한 가주의 옷이었다. 폭풍 전야의 밤은 깊어만 갔고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며 대지를 적셨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된 명분은 빗물에 씻겨 내려갈 것이다. 선우는 잠자리에 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붓을 들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글을 써 내려갔다. 인과응보, 인고, 사필귀정, 실비산, 쩐씨, 종이 위에 단단해졌으며 다가올 아침은 김진사댁의 역사에 길이 남을 피와 눈물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멀리서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것은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죄인에게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나팔 소리와도 같았다. 선우는 붓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무영이라는 가면을 벗고 김선우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대낮임에도 초저녁처럼 어둑한 기운이 감돌았으니
마치 하늘조차 김진사댁에서 벌어질 파란을 예고하며 숨을 죽인 듯 했다. 대제사가 열리는 안채의 대청마루에는 고을 사또를 비롯하여 인근의 레로라 하는 양반들과 문중 어르신들이 빼곡히 들어차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으나 발걸음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상석에 앉은 김익헌은 화려한 비간 관복을 입고 짐짓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고 쥐고 있는 부채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구석에 서 있는 선우, 아니 필사가 무용을 힐끔거렸는데 선우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먹을 갈고 있을 뿐이었다. 향냄새가 피어오르며 매캐한 연기가 대청을 감싸자 이커는 순간적으로 10년 전 그날 밤의 비릿한 혈향을 맡은 듯 헛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야 했다. 자, 시간이 되었으니 제주께서는 앞으로 나와 충문을 읽고 술을 올리시오. 사또의 중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 이커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사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선우가 미리 작성해둔 충문을 집어드는 순간 촛불이 일렁이며 그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드리웠는데 그 모습이 마치 목이 잘린 귀신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여 좌중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커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충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세차, 모년 모월모에, 효자. 이커는 감히 고하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제법 또렷했으나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 떨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공포에 질린 비명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선우가 특수 용액을 섞어 만든 먹으로 쓴 글씨들이 촛불의 열기를 받자 검은색에서 붉은색으로 서서히 변하며 마치 종이 위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듯한 환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었다. 피다. 형님의 피가. 글자에서 피가 흐른다. 이커는 충문을 집어던지며 뒤로 나자빠졌고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고 산도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감 채통을 지키시오. 신성한 제사 자리에서 이게 무슨 추태란 말이오? 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이커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니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털어내려는 듯 허우적거렸고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그저 가문을 살리려고. 그래, 그놈이 약해서 죽은 거야. 라며 횡설수설을 늘어놓았다. 이때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선우가 천천히 걸어 나와 바닥에 떨어진 붉은 충문을 집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으나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서리발처럼 차가워 좌중을 압도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 종이가 붉게 변한 것은 하늘이 김진사댁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내린 계시입니다. 선우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소란이 잦아들고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선우는 사또에게 정중히 읍을 하고 품속에서 낡은 문서 2개를 꺼내어 바쳤다. 사또 나으리, 이것은 10년 전 돌아가신 선대가주 김익수 어른께서 남기신 진짜 유언장과 현가주 김익건이 작성한 이중 장부입니다. 이 안에는 그가 가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지른 패륜과 부정부패의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또가 놀란 눈으로 문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자 그의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럴 수가. 형을 죽이고 조카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고혈을 짠의 도박 빚을 갚다니.
내 놈이 정녕 사람의 칼을 쓰고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사또의 일갈에 문중 어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컨을 손가락질했고 이컨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벌떡 일어나 선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어디서 위조문서를 들이미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죽여라. 그러나 아무도 그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았다. 호위무사 장씨가 오히려 이컨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다. 대감, 아니, 죄인 김이컨. 당신의 명령은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인자의 귀가 되지 않겠습니다. 믿었던 신복마저 등을 돌리자 이컨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다들 미쳤구나.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이름어이. 대신 내가 온갖 더러운 꼴을 보며 지켜온 가문이다. 선우는 광기에 사로잡힌 숙부를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쓰고 있던 갓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쳤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물수건을 꺼내 얼굴에 칠했던 검은 칠을 닦아내자 10년 전 실종되었던 소년 선우의 얼굴이, 아니 죽은 김익수의 젊은 시절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숙부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숙부나 그리스님. 숙부님이 쏘신 화살을 맞고 떨어진 조카 선우입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한랩치임 몇 배에 사무칠 정도로 깊었다. 이컨은 눈앞에 나타난 조카의 모습에 마치 서승에서 돌아온 형님을 본 듯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선, 봤는데 귀신이다. 저놈은 귀신이야. 이컨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제사상 뒤에 걸려있던 장검을 뽑아들고 선우를 향해 휘둘렀다. 죽어라. 너도 네 아비 곁으로 보내주마. 시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선우의 정수리를 향해 날아들었으나 선우는 피하지 않고 부통에서 쇠로 된 붓을 꺼내어 단숨에 칼날을 쳐냈다. 첸강! 하는 맑은 금소금과 함께 이컨의 검이 바닥으로 튕겨나갔고 순식간에 이컨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그날 밤은 어린아이라 당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숙부님의 그 더러운 칼은 더 이상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선우의 단호한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포졸들이 들이닥쳐 이컨을 포박했다. 땅바닥에 처박힌 이컨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으나 굵은 오랏줄이 그의 몸을 옥죄어 올수록 그의 위세는 초라하게 꺾여갔다. 이건 모함이다. 나는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은 망해. 내 놈들이 뭘 안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이컨은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숙부님이 지키려던 것은 가문이 아니라 가문의 껍데기를 쓴 숙부님의 탐욕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가문을 위했다면 형제의 피를 보지도 백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선우의 말은 비수가 되어 이컨의 가슴에 꽂혔고 지켜보던 문중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했다. 우리가 눈뜬장님이었구나. 저런 페르나에게 가문을 맡기다니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다. 사또는 이컨을 당장 옥에 가두고 엄히 문초할 것을 명하며 선우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자네가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다 아프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야. 이컨이 끌려가고 난 뒤의 대청마루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했다. 쓰러진 제사상과 엄너진 향로,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충문이
그날의 참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선우는 천천히 걸어가 넘어진 위패를 바로 세우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아버지. 불효자 선우,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자 지켜보던 하인들과 친척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울었다. 벙어리 할멈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선우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녀의 거친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선우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비로소 가문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 진실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컨이 남긴 빚더미와 망가진 가문의 평판,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오로지 선우의 몫으로 남았다. 선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뒤와 지붕은 낡아 비가 새고 있었고 곳간은 비어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에는 불신과 피로가 가득했다. 이것이 숙부가 말한 가문의 영광의 실체였다. 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어 새살이 돋게 하리라. 그는 사또와 어른들에게 정중히 부탁하여 즉석에서 회의를 열었다. 저는 오늘부로 가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숙부가 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억울하게 피해를 본 소장놈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초심으로 돌아가 밭을 갈고 글을 읽으며 진정한 선비의 가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선우의 파격적인 선언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되찾은 재산과 권력을 누리려 할 텐데 그는 오히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다. 자네 정말 그래도 되겠는가? 그러면 자네에게 남는 것은 빈 껍데기뿐일세. 한 노인의 우려 섞인 질문에 선우는 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도리와 명예는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껍데기뿐인 기와집보다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초가집을 택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좌중은 숙연해졌고 사또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허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다. 김진서가 저승에서 춤을 추겠구나. 그날 밤 대제사는 눈물과 감동 속에 마무리되었고 김진사 댁의 대문은 활짝 열려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다. 선우는 사랑방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창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빗소리가 무섭거나 서글프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대지를 씻어내고 새 생명을 틔우는 축복의 빛처럼 느껴졌다.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더 이상 원혼도 악기도 없었다. 오직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젊은 가주의 고뇌와 희망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선우는 붓을 들어 백지 위에 성 덴마이나 니유를 언어어 명분이자 철학이었다. 김익헌이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악송되던 날 마을 어귀에 늘어선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기보다는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였으니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자 더 이상 그를 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고와도 같았다. 덜컹거리는 항거,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술의 에테스트 바퀴 소리가 멀어질수록 김진서 댁을 10년간 짓누르고 있던 먹구름도 서서히 거치는 듯 했으나 남겨진 것은 폐허나 다름없이 망가진 가세와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었다. 선우는 대문 앞에 서서 숙부가 사라진 텅 빈 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는데 승리감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탈함이 밀려와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는 끝났으나 그것이 죽은 아버지를 되살려낼 수는 없으며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보상받을 수도 없다는 서글픈 깨달음이 뼈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내고 뒤돌아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하인들과 문중 어른들을 향해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썩은 살을 도려내었으니 새 살을 돋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비록 곡간은 비었고 담장은 무너졌으나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명분과 의지가 있으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우는 그 길로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컨희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들였던 비단, 자개장,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골동품들을 모조리 마당에 내놓는 것이었다. 그는 고을 장터에 방을 붙여 이 물건들을 헐값에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이컨희 억지로 빼앗았던 소작농들의 땅 문서를 되사들여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다. 땅 문서를 돌려받은 농부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선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으며 그들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야말로 선우가 그토록 갈구하던 진정한 가문의 명예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화려했던 사랑방의 병풍과 비단 방석이 치워지고 그 자리에 소박한 목탁자와 서책들이 놓이자 방 안에는 비로소 선비의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선우는 직접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으며 10년 전 그날 밤 아버지의 피가 스며들었던 틈새를 어루만졌다. 벅벅 문지르는 걸레질 소리가 정적을 깨울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원망과 분노의 찌꺼기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호위무사였던 장씨는 칼을 버리고 쟁기를 들었으니 그는 내 평생 사람을 베는 법만 배웠으나 이제는 땅을 일구고 생명을 키우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선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벙어리 할멈 또한 주름진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띠고 부엌을 오가며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내어 식구들의 허기를 갈래주었다. 과거에는 산해진 미가 넘쳐나도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었던 밥상이 이제는 거친 보리밥의 된장국뿐이어도 꿀맛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은 그 밥상머리에 탐욕 대신 화목함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무너진 가설을 다시 일으키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으니 이건이 남긴 빚은 산더미 같았고 흉년까지 겹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일부 친척들은 선우에게 적당히 챙길 것은 챙겨두지 않고 미련하게 다 퍼주었다 며 혀를 찾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새님이라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선우는 흔들리지 않고 낮에는 밭에 나가 하인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며 김진사 서당을 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경전보다는 사람답게 사는 법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먼저 가르쳤으며 그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인근 마을의 학동들까지 몰려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도 선우의 진정성 있는 행보와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는 김진사 댁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덕망이 높은 자임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매화꽃이 피는 봄이 찾아왔을 때 김익헌에 대한 판결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유배지에서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선우는 멍하니 마당의 매화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10년 전 그날 밤 핏빛으로 얼룩졌던 매화가 이제는 눈부시게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그윽한 향기를 숙부님,
부디 저승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선우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술 한 잔을 나무 아래 뿌렸다. 그것은 원수를 향한 용서라기보다는 악연의 굴레를 끊어내고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이제 그에게 속보는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이 빚어낸 가련한 반면교사, 반면 집시로 남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선우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잡초가 무성했던 봉부는 이제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소박한 들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선우는 큰절을 올리고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버지, 보이십니까? 우리 집안의 담장은 낮아졌지만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발길은 더 많아졌습니다. 고가는 비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가문의 이름이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지키고 싶어 하셨던 진정한 명분이었음을 우매한 아들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선우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 아래로 펼쳐진 마을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 그가 지켜야 할 진짜 세상이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선우의 머리카락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김진사 댁은 예전처럼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아니었으나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선우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으로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그 곁에는 장성한 아들이 차를 따르고 있었다. 아버님, 가문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아들의 물음에 선우는 잠시 책을 덮고 먼 산을 응시했다.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과 치열했던 복수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쌓아 올린 평범한 일상의 행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문의 영광이란 남들보다 높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서는 것이다.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고 볕이 들면 함께 볕을 쬐는 것. 그리하여 누군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저 집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기 좋다라고 말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족보에 금치를 한 것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 아니겠느냐. 선우의 대답에 아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선우는 빙그레 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찻잔 속에 비친 하늘은 티없이 맑았고 어디선가 날아온 까치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내었다. 10년 전 지붕 위에서 울던 불길한 까마귀는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는 길조가 찾아온 것이다. 이야기를 맺으며 선우는 붓을 들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완성한 문집의 마지막 장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문은 덕이 깊어야 세월에 무너지지 않는다. 욕심은 집을 태우는 불씨요 베푸진 집을 지키는 물이니 후손들은 부디 명분이라는 허울에 갇혀 사람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라뜬 고체 얼굴은 가을 하늘처럼 평온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모진 풍파를 견뎌낸 김진사 댁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단 그치이 넘어 사람의 도리를 묻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다. 고요한 밤 선우가 등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으나 차무지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곧게 걸어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도 같은 빛이었다.